지금 이 순간 도쿄를 보십시오. 단 일주일 만에 수십억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도 이것을 진짜 위기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일본 중앙은행은 단 7일 만에 약 47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율 안정이라는 명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돈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에 시간을 잠시 더 연장하기 위해 소모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다르다. 한국 경제는 아직 괜찮다. 내 자산은 안전하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모든 위기는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금융위기를 갑자기 터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는 항상 조용히 시작됩니다. 통계는 안정적으로 보이고 뉴스는 낙관적이며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산의 조용한 이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대중의 자산은 시스템을 이해하는 소수에게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동은 위기가 터진 이유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260%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이 붕괴 직전에 도달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미 시장의 절반 이상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사들이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며 화폐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급격히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한국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역시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 의존 구조, 수출 중심 경제, 그리고 금리에 민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한 국가에서 시작된 금융 압력이 다른 국가로 매우 빠르게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기가 오면 정부가 막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구제금융이 들어오고 시장이 흔들리면 중앙은행이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그 구제의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은 절대 스스로 손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항상 대중에게 전가됩니다. 인플레이션, 세금, 금리, 통화가치 하락,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자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을 하고 있어도, 연금을 준비하고 있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기 전에 이미 진행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환율 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신호가 한국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계좌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그 선택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일본이 이러한 상황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한국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일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일본의 문제는 최근에 생긴 위기가 아니라 30년 동안 누적된 구조적 결과라는 점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은 역사상 가장 큰 자산버블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고 그 이후 일본은 단 한 가지 전략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사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방법이 결국 더 큰 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부채를 늘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일본은 성장을 만들기보다 붕괴를 지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약 260% 수준. 이 수치는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 부채는 결국 누군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부담을 떠안고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그 부담이 이미 국민의 통화 가치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며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폐 공급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통화 가치 하락. 엔화가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국민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고 같은 저축으로 누릴 수 있는 미래가 축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랜 기간 상승하며 많은 자산이 그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 구조가 일본이 과거에 겪었던 경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위기는 항상 예상과 다르게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압박을 받고 금리를 내리면 통화 가치가 흔들립니다. 부동산을 살리면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부동산을 잡으면 경제가 둔화됩니다. 어느 선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시스템이 정답이 없는 상황에 들어섰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시간을 사는 것. 일본과 동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사는 비용은 점점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개입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 그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시스템은 방향을 바꿉니다.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그 순간부터는 개인의 자산이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초기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 금리의 불안정성, 부동산 시장의 균열, 그리고 점점 커지는 정책 개입.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모든 현상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흐름은 바로 부채 기반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반드시 재조정을 시도합니다. 그 재조정의 방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통화 가치 하락, 자산 가격 재편, 그리고 부의 이동.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는 안정을 말하고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의 가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 과정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그림자 안에 서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문제가 일본과 한국을 넘어 미국, 유럽까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순간 무엇이 진짜 위험해지는지 그 본질을 파헤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장면은 단순한 국가별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불편한 사실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흔들릴 때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동조라는 점입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각각 다른 언어, 다른 정치체계, 다른 역사. 하지만 지금 이 국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압력의 정체는 단순합니다. 부채, 금리, 그리고 신뢰의 약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선택지를 잃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으로도 국가 핵심 예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 최강 경제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점점 더 복잡한 균형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미국조차 더 이상 과거처럼 무한한 신뢰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제시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정책만으로 완전히 통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점점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국을 보면 정치 불안과 재정 압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회 시스템 유지 비용과 성장 둔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된 부채 구조 속에서 통화 방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 이 구조가 지속될 때 발생하는 현상은 단순합니다.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입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점점 더 왜곡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 왜곡이 어느 순간 정상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이미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통화가치 조정, 자산가격 재평가, 그리고 실질 구매력의 감소.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표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안정적이고 시장도 하루하루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시스템은 갑자기 속도를 바꿉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동시 압력입니다. 여러 국가가 동시에 정책 여력을 잃고 서로를 지원할 여유가 사라지는 상태. 과거에는 한 국가가 흔들리면 다른 국가가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모든 주요 경제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안전한 피난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혹은 유럽이 혹은 신흥국이 서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중심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한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본의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찾아 움직이고 기관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항상 대중의 자산 구조입니다. 은행 예금, 장기 채권, 고정된 연금 시스템. 이들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변화가 시작되면 가장 늦게 반응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위험이 보이는 시점에는 이미 구조가 바뀌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산의 재분배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왜 일부 자산만이 생존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국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남고 사라지는지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핵심은 국가가 아니라 자산의 분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 부동산은 항상 오른다. 국가가 있는 한 시스템은 유지된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은 정상적인 성장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환경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스템은 성장보다 부채를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같은 자산이라도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리는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부동산과 주식은 상승 자산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고 부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는 같은 자산이 오히려 리스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자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환경은 매우 특이합니다. 여러 국가가 동시에 부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정책 여력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성장 이야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성의 재배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전의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국채가 안전자산이었습니다. 은행 예금이 가장 기본적인 보호수단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채는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완전히 안전한 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시스템에 직접 연결된 자산. 둘째,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만 유연성이 있는 자산. 셋째, 시스템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위기 구간에서는 세 번째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통화 시스템이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글로벌 수요를 가진 실물 자산은 특정 국가의 통화 문제에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조차 타이밍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자산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통화 시스템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위기 시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재조정되는지,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름이 아니라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더 이상 단순한 정책 조정자로만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유지와 통화 가치 사이에서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한쪽을 지키면 다른 한쪽이 희생됩니다. 성장을 지키면 통화가 약해지고 통화를 지키면 성장이 둔화됩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 구조 자체가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한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미래를 미리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자산 가격은 조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일시적인 변동으로 오해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지금 일본, 미국, 유럽에서 보이는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 변화가 개인의 자산, 특히 한국의 가계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돈은 이 구조 속에서 어디에 남아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은 실수를 합니다. 언제 터지느냐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폭발 시점이 아니라 이전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자산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단계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재배치됩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변화가 끝난 뒤에야 그것을 위기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 하나입니다. 안전자산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예금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이었습니다. 국채는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 가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결국 통화 시스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화 시스템이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자산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개별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수익률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과 생존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자산이라도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없다면 위험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낮더라도 시스템 충격에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방어자산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이 틈을 활용합니다. 위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유동성 회수입니다. 시장에서는 돈이 줄어들고 신용은 경직되며 자산 간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장기 고정자산과 고레버리지 구조입니다. 부동산 대출, 장기 채권, 레버리지 투자 구조는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줄어드는 순간 이 구조는 가장 먼저 압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붕괴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구조 압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자산 간 상관관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즉, 원래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던 자산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각각 다른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통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분산 투자의 의미는 약해집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구조적 방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위기 국면에서는 좋은 자산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산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실물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 국경을 넘어 이동 가능한 자산, 그리고 통화 의존도가 낮은 자산이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반대로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자산은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의 자산이 사실상 정책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즉, 시장이 아니라 정책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책은 항상 변화합니다. 금리, 유동성, 규제, 세금, 이 모든 요소가 자산의 실제 가치를 재정의 합니다. 그래서 위기 국면에서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 구조 재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결국 개인에게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국가의 재정 구조, 통화 시스템, 그리고 부채의 흐름이 어떻게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합니다. 시스템의 이야기를 들은 뒤 즉시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 자산이 아니라 오답 구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국면에서는 수익보다 먼저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매우 특이한 상태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겉과 속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자산을 판단합니다. 부동산은 안전하다. 국채는 무위험이다. 은행은 보호된다. 하지만 이 모든 개념은 성장과 신뢰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만 성립합니다. 현재는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조적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채 기반의 자산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둘째,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수익 자산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선택권 자체가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셋째, 자산의 분산이 아니라 기능 분산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역할이 다릅니다. 성장 자산, 방어 자산, 유동성 자산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산을 가격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자산은 기능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자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줄어들면 거래가 어려워지고 가격이 아니라 현금화 가능성이 핵심이 됩니다. 채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 변화에 따른 가치 변동이 핵심 리스크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모든 자산이 결국 통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통화 시스템이 압력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그 다음은 유동성, 그리고 마지막은 자산 가치입니다. 이 순서는 거의 모든 위기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위기가 오는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충분한 신호를 남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신호를 정상적인 변동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현재 일본, 미국, 유럽에서 보이는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 재조정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결국 시스템은 항상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산은 재평가되고 일부 자산은 축소되며 일부 가치는 이동합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 이동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대중은 변화가 끝난 뒤에야 그것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새로운 구조가 자리 잡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구조 안에 있는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어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쿄에서 시작된 이야기. 일주일 만에 사라진 수십억 달러.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구조적 신호. 그것은 단순한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성장하는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재조정되는 시스템 위에 놓여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위기 국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